당의 그 다문화 위원장은 당 대표가 그 추천해서 최고위에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지난 8월 중순까지는 저희 다문화 위원장님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이었는데 지금 장청류에 당 대표님이 이제 당 대표 오시면서 새롭게 다문화 위원장을 임명을 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문화위원회의 부위원장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당에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께 한 분씩을 추천을 받았고, 또 우리 지역별로 봤을 때에 제가 아까 그 지역구가 안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우리 많은 또 다문화 가족들을 또 함께 하고 있는 지역구들도 있어서 또 그쪽에 또 제가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늦어졌던 배경은 제가 이제 8월달에 임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 부인장들을 좀 추천을 받다 보니 추천은 또 진작도 받긴 했는데 임명 절차가 생각보다 당내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10월 초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문제는 또 10월달이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10월 말까지 하고 빠르게 날 잡고 오늘 정하는데, 실은 이제 오늘 새벽 2시까지 또 우리 제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어제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늘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 그냥 먹고 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그런 활동과 또 역할과 또 그런 성과들을 보고는 이것도 굉장히 좀 힘든 분야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우리 시도당 또 다문화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공식적으로는 1시에 좀 할 겁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당의 이 다문화 위원장에 대한 직책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아마 오늘 행사 진행은 일단 앞으로 우리 다문화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좀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희가 좀 기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기본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전문가분을 또 모셔서 또 한 30분 정도 얘기를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부위원장님들께는 또 임명장 수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다문화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은 제가 보기에도 정부 정책이 좀 굉장히 더디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외동부청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산적 측면이 많이 지원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이 생각만큼 좀 속도감 있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비자 등급과 관련해서 법무부, 또 한편으로 또 우리 고용노동부, 또 여러 많은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생각만큼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좀 제 일하는 방식은 좀 빠르게 제대로 효능감 있게 저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또 스타일이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도 일을 해오다 보니까 특히나 또 제가 또 이 안산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 좀 더 좋은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여기서 빠르게 정책과 또 본인들의 어떤 이 신분과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또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 여기서 충분히 안정감 있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실제 다문화위원장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에 계신 우리 부위원장들과 또
때로는 전문가분들과 또는 현지에서 가장 또 그 접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또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르게 어떤 결과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또 처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약간의 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는 당연히 윈장도 있지만 또 부윈장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문위원 그룹을 좀 만들어서 학계든 또 아니면 또 우리 체육소 우리 부위원장처럼 이주민단체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든 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전문가 그룹으로 좀 모셔서 어떻게 해야 지금 250만이 넘어가고 있는 이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범식을 겸해서 합니다만 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좀 편하게 앉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반부터 우리 또 교수님 강의가 있기 때문에 15분 만에 압축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또 아마 오신 분들도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더 짧게라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때 본인의 소개를 어떤 멘트로 해야 좋을지 그런 부분도 짧게 좀 내주십시오. 먼저 이 자리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당에서 전국노동위원장은 선출직입니다. 전국노동위원장을 제가 재선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 또 당의 대외협력위원장도 좀 맡아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이 체계가 유지가 되고 또 그런 활동이 되려면 기본적인 룰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앞에 일을 할 때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에 대한 우리 여기 계신 부위원장단들이나 또는 아니면 또 우리 시도당 다문화 위원장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기본 권력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개헌문과 캐치프레이즈로는 이해와 공존의 상문화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는 다문화위원회 출범에 맞춰서 중앙당 다문화위원회와 시도당 다문화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당 조직이기 때문에 또 당 조직의 또 한 축으로서의 역할은 또 선거를 대비한 또 조직화 사업도 함께 해 나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이 주요 기조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 가족과 자녀 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재반 활동,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이런 부분이고, 혹여나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나 좀 더 이 수정 또는 추가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이따가 말씀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는 다문화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단은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7개 시도당에는 다문화위원장들이 따로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촉 전문위원으로서는 학계나 또 시민사회, 교육계, 노동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문위원 그룹을 저희가 또 이게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핵심 의제로는 우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부분과 또 다문화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체계 개선 부분, 특히나 오늘 여기 안산에 우리 최혁수 우리 부위원장님이 나중에 아마 소개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체계가 엄청 좀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 다문화 가족들도 전 세계적인 분포들도 다양하기도 합니다만 좀 이따가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참고로 제가 국회 상임위가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선 사항도 제가 꽤 많이 발의되어 있고 일부는 수기관을 거치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다문화 인식 개선 통한 포용과 존중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정책할 것인가. 지금 아마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 TV에 나왔습니다만 이 현중 통해서 아마 TV도 보셨습니다만 우리 명동이나 또는 우리 어디죠 영등포구 대림동을 통해서 현중 이런 단체들도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주도적으로 하면 좋을지는 고민도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관 정보 부처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다문화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회의하자기보다는 회의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게 우선 좀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의 체계가 운영위원회 체계를 하나 저희가 검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 회의 체계도 검토를 받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조한관 다문화위원장과 다문화위원회와 시도당 다문화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체계를 이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이제 일단 한번 명칭을 부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 정무회의는 다문화위원장과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상임 부인단들이 중에 또 수석 또 상임 부인단과 또 상임 부인단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게 전체 한 30개분이 분기별로 늘 모이면 가장 좋고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참석이 좀 편하신 분들 또 활동에 조금 더 지장이 없는 분들을 수석 및 상임 부인장으로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 그리고 이제 당의 대협력국장 이렇게 모아서 분기 최소 1회 정도씩의 회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본다면은 정책 토론이나 아니면 또 이 다문화 정책이 아마 시군구에서 보면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 조례 또는 우수 이 시군구에서 그런 정책이나 또 제도나 아니면 조례 등을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직접 우리가 한번 함께 다녀서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과 이걸 어떻게 또 국제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의제별로 토론회도 하고 또 현장 시찰도 하고 또 우수 사례에 대한 견학도 하고 또 자문위원회 회의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또 선거에 대한 또 대책회의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출범식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다 참여되어 있는 카톡 소통방 다 들어가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소통방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든 아니면 시급하게 이 다문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이든 현안 사항이든 이걸 시급하게 그걸 게시를 해주시면은 국회에서 만약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도 법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또한 제가 다문화위원장으로서 상임위는 아닐지라도 국회의원들은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필요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법 개선도 제가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굉장히 지금도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서 정성을 갖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들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희 당에 다문화위원회와 결합할 용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분들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시민단체 분들은 어느 특정 정당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조금은 또 경계를 하는 시민단체들도 일부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문가 그룹에 꼭 뭐 필요해서는 꼭 우리 당원이 아니어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정책들을 입안에서 빨리 우리 그 지역에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우리 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이나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께서 학계든 또는 아니면 또 시민단체든 아니면 또 우리 각종 우리 다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혹시나 추천할 분이 계시다면은 카톡방을 통해서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다문화위원회 사무국장인 진병우 사무국장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나중에 소개할 때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한번 운영 계획안을 한번 짜봤습니다. 2월달에 우리 운영위원회 워크샵과 정책 토론을 같이 하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토론에 대한 주제는 한번 뭐 혹시나 시급하게 될 부분도 있고요. 또는 꼭 필요하다는 또 중요한 또 과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소통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중에 또 선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분기별로라도 국회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좀 하도록 그렇게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집행위원회 분기별로 하는 회의를 할 일정이고요. 4월달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또 내년 6월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다문화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약과 또 이 선거 대응을 또 그리고 또 조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요. 6월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달에는 아마 또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또 지혜를 좀 모아서 가장 또 이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를 저희가 좀 물색을 해서 그걸 직접 방문을 통해서 그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서 거기 계신 다문화 우리 가족분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찰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8월달에는 운영위원 전체 회의 및 자문위원회, 그리고 9월달에는 정책 토론회, 10월달에는 분기별 집행회의 순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내용들은 일단 저희가 다문화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나름의 앞으로의 일정들을 검토를 해봤던 안들입니다. 이 안들에 대해서 혹여나 추가하실 내용들을 또 있으시다면 바로 말씀을 좀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회의 자료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부연양단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참고로 휴대폰 번호가 좀 빠져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하도 핸드폰이 실은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다 노출하면 좀 좋긴 한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부인양단들께서도 이 핸드폰 우리 다 동의를 하신다면은 우리 카톡방에 우리 부인양단들 간에 그런 소통과 공유 차원에서 저는 핸드폰을 좀 공유를 좀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부인장님들 동의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핸드폰 번호 그리고 또 혹시 그 신호당 우리 다문화 위원장님들께서도 다 동의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그 부인장단을 보시면은 보시는 자료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17개 신호당의 다문화 위원장님들 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 자료를 보시면 다문화위원회 운영 내규가 있습니다. 이 내규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다문화위원회를 맡아서 몇 가지를 체계를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그 김밥 도시락 다 드셨습니까? 네. 제가 우리 다문화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김밥 안 그래도 대접하려고 제가 이제 우리 이 사무장한테 김밥이라도 주문하시려 했더니 공직선거법상 또 국회의원이 밥을 사면 이 공직선거법에도 걸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비 만 원을 저희가 다 내셨죠.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회의 체계를 할 때는 부득이 그런 우리 약간 경련비를 어쩔 수 없이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십시일반 조금의 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누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를 충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의 사무총장님을 제가 긴급 면담을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위원회 출범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조직내에서 우리 당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빵원이라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저기 멀리서 다 오신 분이 전부 다 사비 들어서 오시는데 하다못해 밥값까지도 이렇게 회비를 내서 먹어야 되는 게 우리 당이 지금 우리 당원이 참고로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 민당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제가 항의 투쟁을 좀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의 투쟁에서 꼭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투쟁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위원회에 하다못해 정책 토론회 정도 할 때 전문가들을 모시면은 전문가분들의 또 발제비나 이런 기본 체험하는 비용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하여튼 다른 방법을 제가 좀 찾아보겠지만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우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을 소화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임명장 수여를 하고는 간담회 편한 간담회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런 절차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아무튼 저도 이게 따로 크게 준비를 많이 안 했지만은 저도 열심히 할 그런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 우리 이제 사무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참석하신 연장님 내려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면은 너무 분위기가 지금 약간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무거워진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 올리면은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 짧게 해주시고 다 고민하셨지요? 생각해 주셨지요? 그래서 해주시고 또 같이 오신 지역에서 같이 오신 분들도 계세요. 함께 또 소개도 해주시고 인사도 하시는 그런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렵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남기입니다. 몇 분은 낯이 익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다문화위원회는 그냥 발대식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 이제 내용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저는 아주 반가웠습니다. 저는 인천시당 다문화위원장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대한 크리켓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크리켓이라는 종목이 외국인들, 특히 남아시아 쪽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한 12, 13년 정도 그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문화 가족들과 거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협회에 일하고 있는 상근 지도자나 이런 분들도 실제 다문화 가정 출신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뛰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호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도당 중부상군 지역위원회 이무성 국회의원님이고요. 소속으로 있는 진천군의 의원 김동호입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효림 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구로구을 임건영 의원님 모시고 있는 여성위원장 김효림입니다. 구로 올해는 특히나 다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남숙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용인시 사선 시의원 했었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저 며느리가 이제 알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를 더 관심을 가져서 작년에 그 용인시 다문화 연합회 민간 차원에서 회장으로 취임했고요. 1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당에 우리 윤준호 위원장님, 저는 부위원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박희철 위원장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열심히 하시겠다 하니까 할 얘기들은 여러분들 많지요. 그죠? 지역에서 그 벌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숨어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다가 담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 지금 시대는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아까 250만 명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아이들이 대한민국 그 국적을 갖게 됐어요. 저기 손주 손녀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성장을 시킬 거냐. 이런 거 굉장히 숙제거든요. 학교에서 겪는 그런 소외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이 원장님이 많이 듣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고 정치는 또 정당한 거예요. 표를 먹잖아요. 이 사람들 표를 어떻게 우리 당으로 끌고 올 것인가. 이거 굉장한 숙제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당이 또 살아남는데 앞으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선 의원님 나오시기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주 부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왔고요. 지금은 경남도당 봉사단인 더블더블 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결혼 이민자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회복지 쪽의 말초 실무자였고요. 2020년까지 결혼 이민자 그리고 성장민까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제가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정치 쪽에 일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이주민 노동 이민자 관련 사업들을 조금 해보지 않아가지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지만 제가 뭐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시적인 단점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보라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갑 서영석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 영보라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훌륭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발로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숙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숙입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의 조정식 의원님 지역구에서 조정식 의원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법인 글로벌 상업문화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7만 명이 넘거든요. 13%의 이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함께 우리 위원님 모시고 열심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병 지역구의 담당위원장을 맡게 된 이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저희 주변에 다문화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들과 함께 사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목용준 국회의원 지역구인데요. 다문화위원회를 한번 이끌어 보라고 임명받고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됐고 이렇게 중앙에서도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러워 생각합니다. 우리 박혜철 의원님, 우리 위원장님 계신데 함께 저도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외국인인데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20살이 되면은 이제 해마다 몇 년마다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못 받으면 여기에서 일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데 일도 구하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아무도 없는 본국으로 가야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분들과 함께 우리 2024년 작년 기준으로 OECD 국가 5%가 넘는 그 외국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다라고 제가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부위원장님들과 위원장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정책도 건의드리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수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은수입니다. 저는 경기 시흥시 내고대통령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현재 9년차 시화공간 도금공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경우 이제 지리적 특성상 이주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그에 비례해서 다문화 가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그 이주 노동자 친구들이 많이 재직 중이거든요. 또 우리 팀원 중에 또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혜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우리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부위원장님.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비행기 타고 날라온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의 조영기 다문화위원장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마트 제키협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거를 이끌어 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이주민들이 보통 보니까 출산율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다문화위원회를 지금 김한규 의원님이 맡아서 한번 해보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이주민들이 보통 한 28,000명 작년도에 낮지만 28,000명이 되는데 한 3만 명이 막혔습니다. 인구수의 한 5% 가까이 되는데 요분들을 위해서 저도 발벗고 뛰고 서로 노력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효경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효경입니다. 저는 시민사회와 공동체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경험을 살려서 다문화가 우리 지역에 좀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을 잘 연결하라는 뜻으로 저희 시당 위원장님이신 박재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을 드신다고 하셔서 대전에 성심당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거기 튀김 소보로를 꼭 사고 싶었는데 아침에 제가 열차 시간에 너무 다급해가지고 못 사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여유롭게 저희 또 만날 때 그때 꼭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식 회의 자료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미자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미자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충남 다문화 가정협회 당사 단체를 설립하여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녀 4명을 낳고 네, 지금 잘 살고 있고요. 2011년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여서 정치 활동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정치 참여만 하여도 세상이 확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당사자 목소리에는 잘 담겨져 있지 않고 뭐라고 하죠? 담겨져 있지 않아서 좀 속상한 마음에 제가 2022년도에 제 목소리 담고자 출마를 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몸속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정치의 목소리를 담고자 다시 또 출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도 떳떳한 부모, 또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고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대한민국 살면서 진짜 느꼈던 게 기회에 평등하지 않고 차별을 받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시는 거는 소외받지 않는 민주당이라지만 그렇지 않는 것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라는 거를 더 보여주고자 이렇게 발로 뛰고 열심히 참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하신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다음 분, 우리 지역에서 황은아 의원님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박해철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안산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 본인이 다문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국 동포 출신으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의정활동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하루 24시간 다문화 당사자이다 보니 주변에 늘 일소통을 하고 한 30년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뒤에도 오늘 또 우리 박해철 의원 한 면에서 우리 또 원건동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문화 하면 늘 물음표에 멈춰있는 사회는 저는 사실 인정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기 때문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만 해도 제가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조례 개선과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도 개선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멈추지 않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최혁수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해철 의원님을 보유한 안산에서 온 이준희 시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혁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예쁜 포사지를 달고 오셔서 그걸로 대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당 다문화위원장님도 오셨거든요. 전준호 다문화위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 전준호입니다.
작년 9월에 임명을 받아서 1년이 넘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새롭게 다문화가 박예철 위원장 모시고 출발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할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더 힘이 납니다. 많은 숙제가 있지요. 저도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구가 벌써 10만이 넘었고요. 안산도 전국에 숙제도 제일 많고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작년에도 안산에 있는 저한테 경기도당 다문화를 챙겨보라고 정책을 주신 것 같은데 지난 1년은 양문석 국회의원님이 다문화 연장을 하시면서 활동을 해왔고 또 다시 같은 안산에 박예철 의원님이 새롭게 또 해가실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1년 각자가 맡은 일을 차분하게 해오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었던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문화 역시도 많은 고민과 계획들이 있었지만 대선을 치르고 계엄을 물리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본래의 성명들을 다 못한 부분이 지금 다시 또 숙제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다문화위원회에서 14가지의 정책 공약 제안을 한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안 해결됐던 이민청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인천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크리켓 전국 경기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제안까지도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함께 해왔는데요. 다문화 가족의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마을 주민자치회에도 한두 분 임명을 해서 같이 활동하게 하고 또 자리가 남는 땅을 활용해서 지금 올해는 우리 마을 뒷산에 크리켓 구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의 한 모습인가 싶어서요. 소개도 드리고 또 함께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모두의 박예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해야 될 큰 일들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가지고 숙제도 있고요. 내년 6월 3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훌륭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숙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박예철 위원장 만나서 또 이렇게 함께 해간다는 데 있어서요.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박예철 위원장과 함께 또 우리 17개 도당위원장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이력하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도당은 약 53분의 다문화 관계 지역위원장님들 또 부위원장님들 해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몇 분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님들 저희가 함께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숙제도 많고 또 좋은 공연도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의 다문화위원회도 그런 소통방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면 훨씬 큰 일들과 우리가 또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남일 전남도당 다문화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자리에 나오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내 한번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맡고 계시고 제주도당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뒤에서 고석준 TV로 유튜브를 한참 송출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시간이 다소 지체가 됐습니다만 교수님 양해해 주시면 30분 이 교수 시간 그대로 지켜주시면 되고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민생연석회의 통해서 공약을 만들고 정책의 큰 개조를 만드실 때 저희 이주노동자 다문화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고민해 주셨던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서선영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서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남의 출범식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문화 사회를 지향할 때 보통 흔히들 다양한 문화나 민족 혹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러한 초점, 그러한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문화를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한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로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런 정치적으로 이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을 오히려 이렇게 감추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 저에게 이주민,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특강을 요청하셨을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문화를 되게 좁은 의미 혹은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민족 혹은 국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다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현재는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교수로 이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현장에서 오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90년대 후반에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있었던 곳이 마석 과거공단이거든요. 그래서 마석 과거공단에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TV에 나온 어떤 장면인데 제가 한 20몇 년 그 중간에도 여러 번 가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거의 30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거기 가구공단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서 가구공단이 좀 작아졌어요. 많이 작아지고 이제는 아마 재개발이 되려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계속 살고 노동하는 이주민들의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이 상황이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는 노동하는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주 용어 사용에 대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냐 이주 노동자 이게 쓰이기도 하고 불법 체류자, 미등록 이주자 이게 같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주와 관련된 용어는 사실 어떠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가 정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시고 또 자료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거의 보지 못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이주에 대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얘기 나왔던 게 외국인 노동자라는 표현 쓰지 말자, 이주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자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나 마석이라는 공간이 옛날과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이 용어들이 계속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법률적으로나 혹은 행정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민사회 영역이나 혹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보다 왜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라는 표현에는 이미 나와는 다른 타자 그리고 굉장히 다른 존재라는 타자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다른 존재라는 것이 부각됨으로써 차별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주를 하면 이주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주 배경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 선생님들 이주를 해서 이주민이었고 또 제가 이주를 하면 이주를 한 이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법 체류자와 미등록 이주자예요. 체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법무부에서 어떤 출입국 관리법상
합법 체류, 불법 체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은 불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 휴먼빙이질 리가 누구도 불법이 될 수 없는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진행하죠. 근데 여전히 불법 체류자는 표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미등록 이주자라는 표현을 사실 제가 제 기억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 행정 용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픈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용어 사용도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다시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이미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해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미등록 이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이 강의에서는 이주 노동자, 미등록 이주자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목차는 일단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략하게 정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그 노동하는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 한국 사회에 노동하는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현대판 헬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헬롯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절에 노예 노동을 하는 농노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현대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차별 속에 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이 헬롯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국 사회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이 현대판 헬롯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왜 이를 이렇게 이 현대판 헬롯으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조적인, 제도적인 요인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가는 것이 노동하는 이주민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그 각 시도당에서 오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 아마 지역에서 갖고 계신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거든요. 이 진천군에서 오신 선생님들 계신데 진천이 또 전국적으로 이주민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잖아요. 안산만큼 높은 도시라서 저도 이제 충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지역의 상황들 굉장히 많이 듣고 배우고 싶은데 분위기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 특히 이제 노동하는 이주민의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현재 한국사회 이주민 250만 명, 265만 명 이런 최근에 이제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265만 명은 사실 미등록 이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죠. 그 중에서 노동하는 이주민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굉장히 이 인원이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미등록 이주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50만 정도의 노동하는 이주민들이 제조업, 농림업, 건설업, 서비스 산업,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이 150만 명의 노동하는 이주민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실제로 이주민들은 한국에 와서 다양한 체류 기자로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민으로 오더라도 혹은 결혼 이주민으로 오더라도 아니면 재외동포가 왔을 때도 다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온 이주 노동자들만 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민들 중에 노동하는 이주민의 인구를 살펴본다면 15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체류 자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취업 자격 체류 이주민도 있고요. 미등록 이주민도 있고요.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들이 일하는 장소는 과거에는 3D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0년대부터 얼마 전까지도 3D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4D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냐? D가 하나 더 붙었어요.
difficult, dangerous에서 이제는 죽음.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4D의 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특강할 때마다 이제 강의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4D의 데스,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주민들이 계속 이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늘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한 몇 달 전에 죽음을 이야기하면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2024년에 국가인권위에서 그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주민 죽음에 대한 실태 조사였는데요. 2022년만 3,340명이 사망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93.6%는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죽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 취업자 중에 산재 사망자 비중이 14%인데요. 이거는 내국인들이 3.7배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죽은 것은 단지 우연 혹은 뭐 기후위기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조건 때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구조적 폭력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건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위험한 영역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위험의 이주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표현인데요. 네. 보면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강태환 군이죠. 그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김제에서 작년 11월에 사망했어요. 강태환 씨 같은 경우에는 5살에 몽골에서 어머니랑 같이 한국에 와서 미등록 아동으로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20대 후반까지 미등록을 한국에서 살았고 이 강태환 씨는 그렇게 미등록으로 살다가 중간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자를 발급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일시적으로 비자를 그 체류 자격을 획득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 김제에 지역 특화 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 김제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김제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 8개월 후에 그 기계 끼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김제에서 5년 이상 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영주권을 받고 체류하기 위하여 군법에서 김제로 이주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분은 완주 대신농장에서 질식사한 네팔 노동자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대신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가스에 질식사를 했고요. 사실 네팔 노동자들이 그 대신농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영암에서 이주 노동자가 그 사업장 내에 괴롭힘, 그 사업주나 동료들의 괴롭힘이 굉장히 심했는데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스스로 6개월 만에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지난 10월 말에 최근의 사건이죠. 지금 유가족들이 대책을 요구하면서 그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집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뚜안 씨라고요. 베트남 여성인데 굉장히 심한 단속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펙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펙의 성공적 개최 뒤에는 그 경주,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심한 또 단속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 20대
3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건들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말고도 아까 우리 국가인권위 보고서에서 보듯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주민들, 그동안 이주민 왜 이들을 이렇게 노예가 되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의 구조적인 요인을 저는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임시체류와 굉장히 초과 착취 구조 아래 하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보는 거거든요.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는 임시 이주노동 체제예요. 이들에게 정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가족 결합권도 부여하지 않고 심지어 사업 이동의 자유도 부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이주와 관련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임시 노동 이주 체제는 이주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뭘로 봐요? 사용 가치. 그리고 이들은 노동을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만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정주권이나 혹은 이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은 채 노동력으로만 본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러한 초과 착취에 놓여져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헬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그리스의 고대 스파르타 사회의 그 농노에 비유해서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선생님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권리를 가질 권리가 대부분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는 거는 국민국가에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이 사회의 시민이니까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에 어떤 시민권이 없으면 그 요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말할 권리조차 없다라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로빈 코헨이라는 사람은 고대 스파르타 사회의 헬롯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민국가 안에서의 그 기본권이 제한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고용허가제가 그런 것이죠. 네,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지만 최장 2번까지 하지만 9년 8개월. 선생님들 여기서 왜 4년 10개월인지 혹시 아시나요? 4년 왜 굳이 4년 10개월일까? 5년이면 딱 떨어지고 좋은데 왜 그럴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체류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인 거죠. 외국인 선언제도, 계절 근로자 제도, 이런 조선업의 그 기능 인력 제도, 이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체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심한 거는 계절 근로자죠. 최장 8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류가 임시적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리를 가질 권리를 요구할 수 없어요. 당연히 없고 어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노동의 조건에서도 주거, 건강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정당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임시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구성원이나 어떤 그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것과 함께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고 가족 결합권도 불인정되고 최근에는 2023년부터는 사업장만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역도 변경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주노동자인데 지금 만약에 충북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충북에서만 일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할 어떤 이동의 권리라는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순환 임시 이주노동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주노동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또 노동하는 이주민들이 있어요. 인도적 체류자라든가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이들도 다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런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는 어떤 취업에 있어서 자유롭게 공장을 옮길 수 있고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체류 비자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리세 사건이라고 화성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23명 사망자 중에 18명이 이주 노동자였잖아요. 그
그 분들이 대부분 이런 취업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직업 소개 굉장히 불법 직업 소개를 다 통해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실 언제든지 해고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어떤 권리를 권리조차 없는 헬로에 비유될 만큼 그런 어떤 굉장히 초과착취 구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 이렇게 공장에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부정하는 이주민들은 지역에서 우리 함께 거주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주변에도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좀 오늘 그런 측면에서 같이 짧게라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의 장기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세계사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미등록 이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동료 시민으로 또 지역 거주민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간단히 좀 나누고 싶어서 이걸 준비했는데요. A씨는 한국에서 35년에 이제 생활을 했어요. 하고 살고 있어요. 91년에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한 번도 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공부에 가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미등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A씨가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어떠한 제도도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려거든요. 그래서 관광 비자나 그 비즈니스 비자를 통해 한국에 왔다가 비자가 만료되면 그냥 미등록 상태가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계속 일을 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35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20대니까. 그렇게 한국에 사는데 A씨 이야기 중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데 A씨가 자기 한국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90년대에 자기 그 네팔 출신인데 네팔 사람들과 함께 대구에서 지하철 그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모아서 성금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성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A씨 인터뷰하러 집에 갔는데 인터뷰 이제 집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에도 네팔 사람들이 살고 3층에도 A씨 혼자 살고 근데 2층에 집 주인분이 사신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 주인분이 80대 어르신인데 계속 그 아프셨던 거예요. 수술을 하고 아프셔갖고 근데 자녀분들이 해외에 있고 또 자녀분들 한 분은 해외에 있고 한 분은 의절을 해서 오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오전에 와서 돌보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이분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A씨한테 맨날 전화를 해서 아침에는 밥 차리려고 전화하고 저녁에는 또 일 끝나면 나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전화를 하고 거의 가족처럼 1년 넘게 간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역에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가족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집주인과 맺고 지내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동료 시민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같은 마을에서 26년 동안 살고 있는 N씨 같은 경우에는요. 26년 전에 그 A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계속 산 거예요. 26년 동안. 그래서 N씨랑 같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고 길을 걷다 보면 주변에 슈퍼 사장님, 그 식당 사장님 다 인사하고 다 아는 사이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미 그 동네 주민으로 이렇게 자리 매김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29년 일한 마이씨 같은 경우는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마이씨는 같은 회사에서만 29년 일을 했어요. 같은 한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29년 일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침대 공장인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일 시작할 때 사장님의 아들이 같이 이제 동료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사장님이 은퇴를 하고 사장님이 된 거예요. 아들이 사장님이 된 자기랑 같이 일을 하던 공장 동료가 공장장이 된 근데 여전히나 자기는 200만 원대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 회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냐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큰 집을 준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컨테이너 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장님은 엄청 좋아요. 왜냐면은 컨테이너 사니까 빨리 지금 공장에 물건 들어와 그러면 일 끝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뭐 비가 오면은 빨리 거기 천막처럼 밤에도 나가서 천막 칠 수 있고, 이분이 거의 경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29년.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냐? 그래서 집을 주고 그다음에 공국에 있는 딸들 3명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하느냐고 그렇게 살았다. 정말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단속을 당했어요. 최근에 그 미등록으로 있었거든요. 단속을 당했는데 단속을 당한 날부터 회사에서 연락이 싹 끊었어요. 아무도. 그 29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퇴직금을 하나도 못 받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단속되자마자 그렇게 친했던 공장장님도, 그렇게 친했던 사장님도, 사장님 아들도 자기랑 연락을 단절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고 해제라는 걸로 잠깐 나와서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 중인데요. 회사에서는 아직도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사례를 갖고 온 이유는 굉장히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20년 이상,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지역 거주민이자 동물 시민이자 어떤 공동체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책 방향은 무엇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시간이 됐죠? 네. 봤을 때 제가 최근에 그 2025년 7월에 나주의 지게차 사건이라고 선생님도 아세요? 지게차 사건 다 아시죠?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시면서 굉장히 더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제가 언론 기사를 봤더니 주변의 참모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단편적 사안으로 다루지 말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라.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의 의제를 발굴하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와 함께 제가 그 현장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기사를 통해서 본 거는 농촌 계절 노동자들 일하는 곳에 가서 명찰 달아주기. 왜냐하면 서로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석에 법무부에서 나와서 상담을 통해서 이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쓰라는 이런 활동을 한다.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기 혹은 되게 단편적인 사안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가서 얘기 좀 들어보겠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으로 저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근본적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 이제 그 정부의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방향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세세한 내용은 너무나 많아요. 변화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노동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중독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영암의 돼지농장의 노동자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보장이 되어야 하고 강제노동, 관리감독이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유엔 인종차별절대위원회,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공고를 해왔어요. 근데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30일 미만에서 일을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되는 근로기준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법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할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대체로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주민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헬로 노예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임시 노동자로 쓰고 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쓰고 버리는 정책이 아닌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적인 체류와 정주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정주와 정착을 지원하고 가족 재결합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의 최근의 연구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민들은요, 자기의 삶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살고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체류 자격이 미등록이죠. 이들에 대한 저는 체류 자격 부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 이제는 자기의 고향이 아니에요. 모국의 고향은. 그래서 체류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29년 살았던 그 교통분야에서 일했던 노동자처럼 정말 그냥 이 땅에서 청춘을 바쳐서 계속 일했고 그 공장을 성장시켰고 경제에 기여한 이분들의 이러한 자격을 부여해야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영주권과 국적 취득의 경로가 마련될 때 그때에서야 동등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권리를 가질 권리가 부여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주민들에게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사회의 구조상. 하지만 권리를 요구할 권리라도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하나의 경제적 도구, 그냥 노동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공정한 권리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류권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처에서 이주, 다문화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조율하는 직속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 정책을 단순히 그냥 고용허가제 중심의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좀 어떤 통합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통합적 정책을 실행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함께 이주 노동자 가족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로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짧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장면이에요. 제가 작년에 영화를 봤거든요. 혹시 이 영화 보시는 분 계세요?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인데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대로 그냥 쓰여져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독일의 나치의 홀로코스트 시절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저 여기 뒤에 보이는 게 아우슈비츠 현장이에요. 여기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있어요. 여기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들을 살해하고 화장해서 나오는 연기거든요. 근데 바로 담장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우슈비츠의 장교의 집이에요. 이 장교의 집에서는 저 아우슈비츠 바로 담장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매연, 절규하는 것, 이게 다 들려요. 근데 그게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면 사람없어요. 실제로 안 들고 일상이 되었어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없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밤에 야간에 심야를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충격에 휩싸여서 나왔던 그게 생각나요. 마치 우리의 현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물론 이주노동자뿐만 아니죠. 많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근데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대한민국의 성장, 경제 성장 이것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죽음을 발 딛고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바로 이런 정원과 같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듣고 싶으시죠, 사실은. 네, 교수님 멀리서 오셔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많으시다고 아까 또 서로 소통하고 싶은 분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저희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시면 나중에 또 더 많은 말씀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바로 또 이어서 저희 임명장 수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남기 부위원장님, 예, 임명장 성명 김남기,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위원장으로 임명함. 2025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김성우 부위원장님. 예, 임명장 성명 김성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효림 부위원장님. 예, 사진은 저희가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예, 예, 임명장 성명 김효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다문화 부위원장님들 박수가 좀 야박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박남숙 부위원장님. 네. 임명장 성명 박남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 박현주 부위원장님. 임명장 성명 박현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연보라 부위원장님. 임명장 성명 연보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안산 이웃에서 오셨습니다. 시흥에서 오신 이정수 부위원장님. 임명장 성명 이정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부위원장님. 목욕조 원실에서 오셨죠? 임명장 성명 이현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정은수 부위원장님. 처음으로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같이 사진 한번 예, 인천 서구병 오경정 의원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들, 지역위원장님들께 오경정 의원님 오신 사진을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명장 성명 정은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 조영기 부위원장님.
예, 다음 조효경 부위원장님. 임명장 성명 조효경 이하 내용은 있습니다. 예, 다음 최미자 부위원장님. 예. 임명장 성명 최의자 이하 내용은 있습니다. 최경수 부위원장님. 임명장 서명 최형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 들고 직접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황은하 의원님 한동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임명장 성명 황은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임명장 받으신 부위원장님들 예, 임명장 받으신 부위원장분들 먼저 단상명을 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들고 오십시오. 예, 앞줄 한 칸 내려오셔서 두 줄로 앞줄 뒷줄로 해서 예, 서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리긴 합니다. 컴퓨터를 불리는 거 같아서 올라가면 될까요? 네. 사이사이에 너무 많이 잘 나오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 하면 대한민국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 대한민국. 네, 알겠습니다. 박해철 다문화 위원장님 화이팅! 화이팅! 예산 받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지역에서 다 오셨거든요. 다 나오셔서 다 함께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자, 한번 자리에 네, 첫 번째 쪽 분들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끝에 여기 붙어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다정하게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은 다문화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듣고 오늘 행사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